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는 김대감.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7살 된 총명한 어린아이. 그런데 김대감이 아이에게 감사하다며 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김대감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대감님의 목숨을 구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도성 안에 이야기 하나가 전해 내려옵니다. 훗날 오성대감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이양복 어른, 그분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기이한 일이옵니다. 당시 한양은 양반과 상민이 뚜렷이 나뉘어 살던 시절이었지요. 북촌에는 높은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남촌에는 초가집과 상인들의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저작거리에서는 장사치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해가 지면 양반 대감들의 저택에서는 촛불이 은은하게 비치곤 했지요. 이양복의 집안은 그다지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벼슬도 없이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는 선비였고, 어머니는 바느질과 삭바느질로 집안을 도왔습니다. 집은 북촌과 남촌 사이 그 어중간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기와는 몇 장 얹었으나 대부분은 초가로 엮인 그런 집이었지요. 하지만 이 집에는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7살 난 아들 항복이었습니다. 아이는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천자문을 읽었고 5살에는 사서삼경의 뜻을 물으면 또박또박 대답하곤 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혀를 내두르며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고 수군거렸지요. 그런데 더욱 기이한 것은 이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까불거나 장난치지 않고 가만히 어른들을 바라볼 때면 그 눈 속에 뭔가 깊은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 산 노인의 눈처럼 말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아이를 안고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지요. 우리 항복이는 전생에 무슨 큰 복을 지었는지 범상한 아이가 아니로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재주를 아껴 서당에 보냈습니다. 훈장님도 처음엔 이 어린아이가 무슨 글을 안다고 하며 반신반의했으나 단 하루 만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이가 사서삼경의 구절을 줄줄 외우고 그 뜻까지 풀이하는 것을 보고는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지요. 자네 집에 무슨 신령이 내렸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네. 내가 가르칠 게 없겠소. 훈장님의 이 한마디에 동네 사람들은 더욱 항복이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이를 좋게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한 집 자식이 저리 똑똑하면 오히려 해롭다며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귀신이 씌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낙엽이 후두둑 떨어지고 저녁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이 이야기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정계. 이양복의 집에서 골목 하나를 건너면 큰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원부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는 김대감의 저택이었지요. 대문에는 장승처럼 우뚝 선 소슬대문이 있었고 담장은 어른 키의 2배는 좋게 넘었습니다. 기와는 청기와와 암기와가 번갈아 얹혀 햇빛에 반짝였고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따로 있을 만큼 제법 큰 집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육순을 넘긴 노인이었으나 정정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늘어졌고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평소에는 엄격하고 위험 있는 분이었지만 마음씨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 아이들에게 엿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쌀을 몰래 보내주곤 했지요. 항복이는 가끔 그 집 앞을 지나다 대문 안쪽을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넓은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와 은행나무, 그리고 안채에서 풍기는 따뜻한 아궁이, 연기 냄새가 궁금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감히 들어갈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신분이 다른 집에 함부로 발을 들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어스름이 골목을 감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항복이는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대감 댁 앞을 지나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이 갑자기 아찔해지면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김대감 댁 안채의 대들보가 눈에 보였습니다. 굵고 단단해 보이는 그 나무 기둥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대들보가 마치 흐물흐물한 떡처럼 흔들리더니 갑자기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뭔가 검은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항복이는 깜짝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감댁은 여전히 조용했고 안채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만 피어오를 뿐이었지요. 하지만 아이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항복이는 망설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히 대감댁에 찾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미친 아이 취급을 받으면 어쩌나? 아니, 그보다 먼저 문지기가 아예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복이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대들보, 꿈틀거리는 구렁이, 그리고 그 아래 깔릴지도 모를 사람들. 아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말해야 한다. 만약 정말로 대들보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김 대감님이 다치시면? 아니,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항복이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김대감댁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옆에는 문지기가 졸고 있었습니다. 항복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문지기는 눈을 비비며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해진 옷을 입고 집신을 신은 꼬마 아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문지기는 투덜거렸습니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웃거리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항복이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송구하오나. 김 대감님을 뵙고 싶습니다. 급히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문지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급히 여쭐 말씀? 너 같은 꼬마가 대감님께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느냐? 어서 가거라. 항복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서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발 대감님께 전해주십시오. 이웃에 사는 이양복이라는 아이가 급한 일로 찾아왔다고요. 대감님의 목숨이 달린 일이옵니다. 목숨이 달렸다는 말에 문지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장난치는 아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요. 문지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알아보고 오마. 항복이는 대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혹시 꾸중을 듣게 될까? 아니면 정말로 대감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잠시 후 문지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대감님께서 너를 보시겠다 하신다. 항복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정갈하게 쓸린 마당 너머로 사랑채가 보였습니다. 문지기를 따라 걸어가는 항복이의 등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위기 및 갈등, 사랑채 문이 열리고 항복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김대감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흰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모습이 꼭 신성 같았지요. 대감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호기심 어린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항복이는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이양복, 대감님께 문안 여쭙나이다. 김대감은 아이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절하는 모습도 예의가 바르더군요. 대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항복이라는 아이냐? 동네에서 총명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그런데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내 목숨이 달린 일이라던데. 항복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아이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송구하오나. 오늘 밤 안채의 대들보가 무너질 것이옵니다. 절대 안채에서 주무시지 마시옵소서. 순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하인과 문지기는 입을 떡 벌렸고 곧이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인이 항복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놈! 허황된 소리로 대감님을 놀라게 하다니! 당장 끌어내라! 문지기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대감님 어린 것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모양이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이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린 것아, 내가 어찌 그런 것을 아느냐? 대들보가 무너진다는 것을 누가 일러주더냐? 항복이는 고개를 들어 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사옵니다. 소인이 보았사옵니다. 안채의 대들보가 무너지고 그 안에서 큰 구렁이가 나오는 것을요. 제발 믿어 주시옵소서. 하인들은 픽픽 웃었습니다. 대감님! 저 아이가 꿈을 꾼 모양이옵니다. 안채 대들보는 10년 전에 새로 올린 것으로 소나무 중에서도 가장 굵고 단단한 것을 골라 쓴 것이 아니옵니까? 어찌 무너지겠나이까? 김대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아이의 말이 허황되다고 생각했습니다. 멀쩡한 대들보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게다가 구렁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오래 벼슬을 지낸 사람답게 신중했습니다. 세상에는 간혹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 아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지요. 마침내 김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만약을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하인들이 놀라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님, 설마 저 아이의 말을 믿으시는 것이옵니까? 김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는다기보다는 조심하는 것이지.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구나. 혹시 모르는 일이니? 오늘 밤은 사랑채에서 자도록 하겠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감님께서 어린애 말을 믿으시다니. 하지만 대감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대감은 항복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것아, 내 충정은 고맙구나. 오늘 밤은 내 말대로 사랑채에서 자도록 하마. 만약 내 말이 틀렸다 해도 나는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니 돌아가거라. 항복이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제발 안채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옵소서. 아이는 물러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감님이 정말로 안채를 피할까? 혹시 다시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닐까? 한편 김대감 댁 안에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안채에서 대감을 모시던 부인과 며느리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대감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어찌 갑자기 사랑채에서 주무신다 하시나이까? 김대감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그러하니 그리하겠노라. 하인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동네 꼬마 하나가 헛소리를 해서 대감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신 모양이야. 아니, 그 아이가 총명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대들보가 무너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김대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구를 사랑채로 옮기게 하고 오늘 밤은 여기서 자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양 거리는 고요했고 개 짖는 소리만 가끔 들려왔습니다. 김대감은 사랑채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간절하고 진지했던 눈빛이 말입니다. 대감은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인가? 절정. 한밤중이었습니다. 삼경이 지나고 사경으로 접어들 무렵 모든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어둑어둑했고 바람만이 가끔 나뭇가지를 흔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르 쾅. 천둥 소리보다 더 큰 굉음이 김대감 댁을 뒤흔들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집 전체가 떨렸습니다. 사랑채에서 자던 김대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인들도 놀라 뛰쳐나왔고 안채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김대감은 옷을 급히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등불을 밝히며 안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광경에 모두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안채의 대들보가 정말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굵고 단단하던 소나무 대들보가 한가운데서 뚝 부러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려 방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기와장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러진 대들보 옆에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길이가 어른 키의 2배는 좋게 넘어 보였고 몸통은 사람 허벅지만큼이나 굵었습니다. 구렁이의 머리는 대들보에 깔려 으스러져 있었고 몸통은 아직도 경련하듯 꿈틀거렸습니다. 하인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저게 무엇이옵니까? 구렁이가 대들보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옵니까? 김대감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으로 기둥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부인과 며느리들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대감님. 만약 대감님께서 안채에서 주무셨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대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 어린 항복이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만약 자신이 평소대로 안채에서 잤다면, 그 무거운 대들보와 구렁이에 깔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저 대들보를 자세히 살펴보아라. 어찌하여 무너졌는지 알아보거라. 하인들이 등불을 들고 부러진 대들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들보의 속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마치 좀 먹은 것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한 하인이 보고했습니다. 대감님! 이 구렁이가 오랫동안 대들보 속에 살면서 나무를 갉아먹은 모양이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나이다. 다른 하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오늘 밤 무너진 것이옵니다. 구렁이도 함께 깔려 죽었고요. 김대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대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 어린 항복이를 통해. 부인이 물었습니다. 대감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김대감은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항복이가 찾아와서 대들보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자신이 그 말을 믿고 사랑채로 옮겨졌다는 것을요.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가 이 일을 미리 알았단 말이옵니까?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옵니까? 김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노라.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밤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감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항복이를 찾아 이리 모셔오너라. 내가 그 아이에게 직접 감사를 표해야겠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날 밤 김대감 댁에서는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대들보와 죽은 구렁이를 치우고 안채를 정리하느라 밤새 부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입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어린 항복이라는 아이 정말 범상치 않구나. 어찌 미래를 볼 수 있단 말인가? 결말.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항복이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지요.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양복 도령 계시오! 항복이의 어머니가 놀라 대문을 열었습니다. 김대감 댁에 하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하인은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김 대감님께서 도령님을 뵙고자 하시옵니다. 지금 당장 모시러 왔사옵니다. 항복이의 부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높으신 대감이 왜 갑자기 어린 아들을 찾는단 말인가?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걱정이 앞섰지요. 하지만 항복이는 침착했습니다. 어제 일을 떠올리며 아마도 자신의 경고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걱정 말라는 눈빛을 보내고 하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김대감 댁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지기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하인들도 항복이를 보며 경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김대감이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달리 대감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항복이가 절을 올리려 하자 김대감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대감은 항복이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항복이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감님, 어찌 소인에게 절을 하시나이까? 안 태웁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끝까지 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항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항복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어젯밤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니라. 내가 나를 살렸느니라. 대감은 어젯밤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대들보가 무너진 것, 구렁이가 나온 것, 그리고 만약 안채에서 잤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요. 항복이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다만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대감님께서 믿어주시고 조심하신 것은 대감님의 지혜이옵니다. 김대감은 감동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하는 모습에 더욱 마음이 끌렸지요. 대감은 항복이에게 물었습니다. 항복아, 내가 어찌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느냐? 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항복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잘 모르옵니다. 다만 가끔 그런 것들이 보일 뿐이옵니다. 소인이 원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나타나옵니다.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게 준 재능이로구나.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니라. 대감은 항복이에게 제안했습니다. 항복아, 내가 내 스승이 되어 주마. 나는 비록 늙었지만 평생 글을 읽고 벼슬을 지내며 세상 이치를 배웠느니라. 내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구나. 항복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그날부터 이양복은 김대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대감은 아이에게 사서삼경뿐만 아니라 역사와 병법,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까지 가르쳤습니다. 항복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고 날이 갈수록 더욱 총명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항복이는 자라서 과거에 급제했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은 조정에서도 널리 알려졌고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오성대감이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오성대감 이양복은 나라를 다스리며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을 호종하며 나라를 지켰고 전쟁 후 혼란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전설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양복은 늘 그때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대들보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그날, 용기를 내어 김대감 댁을 찾아갔던 그날, 그리고 자신의 말을 믿어준 김대감의 은혜를요. 김대감은 이양복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항복은 스승의 장례를 극진히 모셨고 평생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묘에는 매년 제사를 지냈고 대감의 자손들을 돌보아 주었지요. 어느 날 영의정이 된 이양복 앞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김대감의 손자였지요. 젊은이는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대감님께서 어릴 적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셨다고요. 이양복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었을 뿐이니라. 내가 한 일은 본 것을 말했을 뿐이고 내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믿어주신 것이 진짜 지혜였느니라. 젊은이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양복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촌의 기와집들이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자신이 자랐던 작은 집이 있었고 김대감의 저택이 있었지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소금 장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참으로 오래된 이야기로구나.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이양복 대감은 어릴 적부터 범상치 않았다네.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으로 은인의 목숨을 구했다네.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았다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지력이 아니라 용기였다네. 어린 나이에 높은 양반댁에 찾아가 진실을 말하는 용기 말일세. 그리고 그것을 믿어준 김대감의 지혜 말일세.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옵니다. 오성대감 이양복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지혜,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말입니다.